지금부터 대중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죄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가 처벌이 된 사례들. 즉,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라고 생각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 유명한 일명 빨래 건조대 사건입니다. 집주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도둑이었죠. 그는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대로 도둑과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도둑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집주인은 그를 계속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어 여러 번 내려치거나 허리띠를 풀어 등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폭행 끝에 도둑은 정신을 잃었고 집주인은 이를 신고했습니다. 도둑은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식물인간이 되었죠.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검찰이 집주인을 집단, 흉기 등 상해에 해당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입니다. 즉, 집주인의 행위가 흉기를 가지고 저지른 상해범죄라는 겁니다. 집주인 측은 논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행사했을 뿐이며 폭행에 사용한 빨래 건조대 등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 집주인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려 실형 선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집주인 측은 이를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집주인 측이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망가려던 도둑의 머리 부위를 계속 폭행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건 방어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둑 뇌사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집주인이 저항하지 않는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참고로 감옥에 갈 뻔한 이 집주인에게 집행유예를 부여해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준 건 2심 재판부였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현행법과 그동안의 판례를 고려하면 1심 판결을 뒤집고 집주인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준 상급심의 판단은 정당방위 권리의 확대를 주장하는 제 입장에서 아주 다행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3층 원룸에 살고 있던 집주인.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사이로 괴한의 얼굴이 보입니다. 침입자가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용 난간에 서서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민 겁니다. 침입자는 쇠파이프까지 들고 있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침입자는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집주인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집주인은 쇠파이프를 들고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침입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아 가격했습니다. 침입자는 유리를 부쉈고 둘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죠. 이 일로 침입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침입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죠.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주인의 행위가 지나쳤다고 판결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 내부에 있었고 침입자는 건물 외벽 난간에 있었던 점, 그리고 침입자로부터 쇠파이프를 이미 빼앗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행 외에 침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침입자가 유리를 부순 건 쇠파이프로 맞은 이후이고 다른 흉기를 꺼내서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한 정황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의 행위가 방위 행위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재판에서 집주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침입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됩니다. 집주인과 침입자 양쪽에게 동일한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전후 맥락이 있어서 성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씨와 이 씨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김 씨는 오전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 이 씨가 김 씨가 자신을 욕했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는 나중에 경비실에 물어 김 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당시 김 씨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였고 이 씨는 그대로 집에 무단 침입해 자고 있던 김 씨의 머리를 밟습니다. 집주인 김 씨와 침입자 이 씨는 그렇게 난투극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집주인 김 씨는 식탁에 놓여있던 칼을 들어 침입자 이 씨를 찌릅니다. 오른팔과 왼쪽 어깨, 왼쪽 옆구리 등 3차례를 찔렀죠. 이 씨는 쓰러졌고 김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소방대와 함께 온 경찰에 의해 집주인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죠. 집주인 김 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침입자 이 씨의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흉기를 들었기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1심 재판은 집주인 김 씨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죠. 2심으로 넘어간 재판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침입자 이 씨가 고령의 왜소한 체격이고 침입 당시 흉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침입자 이 씨의 책임도 있기에 집주인 김 씨에게 감형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례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했는데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들의 행위가 과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상식,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들이 나왔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권리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조인들의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범죄자로부터 스스로를 지켰다가 자칫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문제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가해를 당하고 있을 때 이를 방어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설령 그게 과잉방어라고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3항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어자가 깜짝 놀란 상태 등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황에서는 2항에서 말한 과잉방어라고 하더라도 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듯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당방위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70여 년.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딱 14건 뿐입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법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피고인이 된 방어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가 된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고작 14번 뿐이라는 겁니다. 즉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그만큼 인색하다는 뜻인데요. 학자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유독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법원 판례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황적 측면에서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며,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어자의 방위 의사라는 정당한 요소도 필요하죠. 상당히 모호하죠. 그런데 이 모호한 표현들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나 가족 혹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침입자와 싸움을 벌입니다. 이 순간 정당방위 요건은 상실됩니다. 대법원은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는 상호 간의 공격 행위의 동시성으로 말미암아 원칙적으로 일방적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한쪽만의 방어 의사나 방어 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싸움을 한 순간 쌍방의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기 때문에 한쪽에게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일어난 게 아니고 또 법 원칙적으로 방위 의사에 의한 방위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치고받는 순간 정당방위가 아닌 겁니다. 오로지 상대가 나나 타인을 공격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만 폭력이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쫓아내거나 물러나게 하기 위해 공격하거나 상대가 공격하지 않는 순간 맞받아칠 경우 정당방위가 아니라 싸움이 되는 거죠.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고 앞서 살펴봤듯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있어 굉장히 까다롭게 굽니다. 그리고 이게 싸움이 된 순간
여러분은 침입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래서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집주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상대가 내 집을 침입했거나 먼저 가해를 한 점 등 이런 정황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에서 고려되지 않는 겁니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법 적용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가 고작 14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편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례로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가 캐슬 독트린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슬 독트린이란 한 사람의 집은 그 사람의 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담 침입자를 사살해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빨래 건조대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조차 없이 이 법에 의해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Stand your ground라는 법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라는 뜻. 이는 캐슬 독트린의 적용 범위를 길거리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에 의해 부당한 가해가 이루어질 때 도망치거나 후퇴할 필요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deadly force,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미국 30여 개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을 도입했죠. 미국은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개인의 총기 소유가 허용된 나라입니다. 즉, 이 법은 누군가가 부당한 가해를 하면 그대로 총을 사용해 반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학자들에 따르면 그나마 한국처럼 정당방위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판결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한국은 독일, 일본에 비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당방위 법조문 자체는 한국, 일본, 독일이 다 비슷한데 판결을 하는 한국 판사들이 정당방위를 인정함에 있어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합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논문에서 검사로서 18년 동안 일하는 동안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불기소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현행 법체계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의 8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방위 행위해야 하고, 도발하지 않아야 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되고,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 되고,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즉, 누가 내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는데 그에게 먼저 물건 등을 던지면 정당방위가 아니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주위 물건을 휘둘러도 이게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부터 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원은 빨래 건조대나 벨트조차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공격했지만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가해자가 내게 가한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줘도 안 됩니다. 상대가 마음껏 나를 폭행하다가 때리는 걸 그쳤는데 그때 폭력을 사용하면 그것도 정당방위에서 탈락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공격하는 걸 아예 멈춘 건지 아니면 잠시 후 계속 이어갈 건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몇 년 전 한 소방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만취자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계속 주먹을 휘두르는 그를 제압하기 위해 목을 감아서 넘어뜨렸는데 이로 인해 만취자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방관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공격 의사가 있었다며 벌금형의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현행법과 이를 다루는 법원은 현실적으로 진짜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온라인에서는 누군가가 폭행을 하거나 싸움을 걸면 무조건 맞아야 한다, 당해야 한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맞설 경우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하고요. 가끔 호신술이나 호신용품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호신술이든 호신용품이든 공격자에게 사용하는 순간 나 자신의 공격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고작 14건밖에 안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라고 생각한 행위와 대한민국 법원에서 정당방위라고 인정해준 행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을 피해자 행위가 대한민국에서는 공격행위, 가해행위, 불법행위가 됩니다. 법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이상한 나라. 각종 칼부림 사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묻지마 폭력 범죄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이런 끔찍한 범법자들의 악행에 맞서 타인을 지키기는커녕
나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체계입니다. 부당한 폭력과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구제하는 행위는 개인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건 살아가는 생물로서의 본능이자 자연의 섭리죠. 그래서 정당방위는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해서는 안 되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자 삶에 대한 권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판결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당방위 권리를 빼앗아간 대한민국 법원. 그들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우원재였습니다.